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우리 정부가 전격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일본 측 관계자의 참석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일 양국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던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행사에 정부가 최종적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일본 측 관계자로 참석할 거란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외교부는 추도식을 둘러싸고 발생한 양국 사이의 이견을 두고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발표 이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견을 해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참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일본 측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매년 강제동원 피해자 추도식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누가 참석하고 추도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긴 줄다리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추도식이 열리는 일본 니가타현 지사가 행사를 단순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보고하는 자리로 언급하거나 행사 공식 명칭에서 희생자 표현이 빠진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행사가 임박해서야 일본이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 파견을 발표했지만 지난 2022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과거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을 두고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와 유가족 상당수는 추도식 참석 목적으로 이미 일본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유가족들과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진행하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하기로 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며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 삼은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일었다고 소개했으며 민영 TBS 방송도 이쿠하나 정무관의 참석이 불참을 결정한 이유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추도식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인물을 보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한일 공조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인물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추도식에 참석시키는 건 행사의 의미를 변질시키려는 일본의 도발과 조롱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한 강력한 항의와 단호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도광산 문제를 둘러싼 외교 실패도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주말, 민주당은 예정대로 정부를 규탄하는 네 번째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 금지령을 내리는 등 최대한 정치색을 덜고 시민 참여를 강조했지만 여당은 거짓 연출이라며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직전 토요일, 이달에만 네 번째인 대규모 집회에서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사라졌습니다. 집회 주관 시간도 15분 정도로 크게 줄였고 행사에 뒤늦게 참석한 이재명 대표의 공개 발언도 없었습니다. 본인 재판을 앞두고 진행되는 장외 무력 시위가 이재명 방탄용, 법원 겁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대한 자세를 낮춘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도부 중 유일하게 발언대에 오른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열거하며 국민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가 조작, 여론 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이것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범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다급해진 민주당이 집회에 마치 일반 시민들이 모인 것처럼 거짓 연출을 시도했다며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3주간 민주당의 장외 집회 현장은 당원과 당직자들로 가득했을 뿐 일반 시민 참여는 거의 없었다며 파란 옷 금지령은 궁색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께서 집회의 본질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는 것을 일찌감치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거짓말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젠 거짓말을 시킨 혐의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고 민생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를 이 대표가 그간 방관해왔다며 사법부를 믿는다는 이 대표의 최근 발언 역시 방탄용 위장술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두 번째 1심 결과에 따라 전국 흐름이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만큼 판결을 앞둔 여야 여론전도 최고조에 이르는 분위기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의 이름으로 게시된 글은 161개였고 이 가운데 12개 글에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글 907개 중에서는 250개가 언론사 사설과 기사였고 194개는 격려글, 나머지 463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등 정치적 견해 표명글로 분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당 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밝히고 숨김없이 당원과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동문서답은 변화와 쇄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선고 전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이 대표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에서 돌아오면서 대통령실이 후반기 국정쇄신을 뒷받침할 인적 개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개각은 곧 개혁이라며 인적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개각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을 소집해 인적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개혁과 개각은 맞물려 있다며 누구로 바꾸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개각은 4대 개혁을 잘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각 규모나 시기보다 누구로 바꾸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내각 교체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먼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여사라인으로 알려진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뒤 복귀했으나 최근 사의를 밝혔고 곧 사표가 수리되는 등 큰 틀에서 인적 쇄신안이 짜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개각 시기는 새해 예산안 통과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을 고려해야 하고 검증에도 상당히 물리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반등과 정체를 오갔습니다. NBS 조사에서는 직전인 2주 전보다 8%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갤럽 조사에서는 2주째 20%를 나타내며 횡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적 개편과 개혁 작업으로 지지율을 회복해 전국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전략이지만 외부 변수들이 산재해 있어 후반기 국정 운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근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SNS 글입니다. 직장 매너에 대해 강조하면서 최근 서울 디귿 여대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낙서, 폭력적 언행 등에 대한 뉴스를 접하면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고 해도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 며느리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썼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는 남녀공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을 지녔다고도 하며 여대 출신 전체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도 남겼습니다. 노동자를 지원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장이 블라인드 채용의 의의를 부정하고 나아가 성차별적으로 해석될 발언을 한 겁니다. 사태가 커지자 이우영 이사장은 일부 폭력 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고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NS 글을 삭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동덕여대 갈등과 관련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특정 여대 출신은 거르겠다는 글이 올라오자 성차별이 아닌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거주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강남구가 그제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절하자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마을 입구에 망류를 설치하며 경찰과 대치했으며 경찰과 소방은 인력을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주민들은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1989년 1월 24일 이전 소유자이자 실거주자로 확인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물론 무인 카페, 문구점 등 무인점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나 시설물 무단 이용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두 사람이 무인 점포 계산대를 털어갑니다. 순식간에 현금 60여만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고등학생 같아 보였는데 저렇게 익숙하게 하는 거는 한두 번이 아닐 것 같아서 1,000원짜리 매출했던 그 잔돈 100원짜리까지 다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또 다른 무인 점포에서는 한 여학생이 양손 가득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고르더니 과자 하나만 계산하고는 다른 간식까지 모두 챙겨갑니다. 등교 전에 꼭 그렇게 쓸어 가요. 그 시간에 봤는데 횟수가 한 5회 정도 되었어요. 그 학교에 연락을 했고요. 학생부장 찾아오고. 지난해 무인 점포 절도 피해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대부분 소액 절도인데다 청소년 범죄가 많아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더디게 진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 카페에 외부 음식을 가져와 먹거나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서너 시간씩 전기를 쓰는 경우 부담되기도 하고 화재도 걱정돼 경고문까지 붙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킥보드 같은 거 진짜 밤에 몰래 슬쩍 충전해놓고서 새벽에 한 4-5시간 충전해놓는다면 몰래 또 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소주에다가 족발 같은 거 에어컨이 가동되니까 오셔가지고 그냥 주무시다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절도는 물론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파손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점주들도 방범 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신원이 완전하게 확인돼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리고 나갈 때도 완전하게 계산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도록. 전국에 10만 개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 점포가 범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7월에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 자그마치 63명이 나오면서 조작설이 수그러들지 않자 일반 국민 100명을 초청한 가운데 복권 추첨 생방송이 진행됐습니다. 다수 당첨자가 많이 나오면서 당첨금도 줄어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뽑힌 일반 국민이 로또 복권 추첨기와 공을 검수하고 공세트를 고릅니다. 평소보다 5배 많은 참관단 100명을 초청하는 행사가 열린 건 다수 당첨으로 조작설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10회차 1등 당첨자는 평균 12.2명, 지난 7월엔 63명이 1등이었습니다. 정부와 복권 수탁 사업자 측은 매주 1억 1000게임 이상으로 판매량이 많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숫자가 비슷한 데서 오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가족 생일 또는 저희 이제 그 슬립지가 있는데요. 슬립지에 번호를 그 일렬로 긋거나 아니면 사선을 긋거나 이런 또 그런 그 번호를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고 어쨌든 1, 2, 3, 4, 5, 6이라는 번호를 매회 한 10,000명 이상씩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는 말, 로또 명당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1등이 14번이나 나온 서울 노원구의 최다 1등 당첨 복권 판매점의 경우도 사람들이 몰려 1,000억 원어치 넘게 팔았으니 당첨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더기 당첨에 1등 당첨금도 이젠 인생 역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1등이 63명이나 나왔던 회차는 소득세 30%에 주민세 3%를 떼면 3억 1,0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서울의 집값도 상당히 많이 비싸지고 그다음에 또 그걸로 로또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세금 떼고 하면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한 30억? 그러면 또 사람들 더 많이 애용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당첨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기적인 복권 구입자가 많이 참여한 조사 결과여서 정부는 여론을 추가로 수렴하고 신중하게 당첨금 상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IMF, 국제통화기금이 환율 변동성은 큰 위험이 아니라며 우리나라의 점진적 금리 인하를 권고하면서 과연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환홍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와 연례 협의를 위해 방한했던 IMF 한국 미션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1,410원 넘게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한국 경제에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change rate volatility, we don't think that poses a significant macro-financial challenge for Korea. We don't see the volatility have impact on financial risks or inflation. IMF는 이어 우리 통화당국의 점진적 금리 인하를 권고했는데 이는 미국 대선 이후 급등한 환율로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지 고심하는 한국은행을 긴장시켰습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를 결정하며 앞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밝혔던 한은은 자칫 추가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중에는 IMF의 권고에 따라 당장 28일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소비나 투자의 어떤 내수 심리를 살리고 내수를 건강하게 만들면 환율은 오히려 또 안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점진적이 중요하다며 금리 인하를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도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리긴 하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도 차차 금리를 내려서 좀 내수도 진작시키고 경기를 약간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과거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역임했던 한은 이창용 총재가 IMF의 의견을 과연 어떻게 반영할지 오는 28일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배치된 가운데 국경을 넘어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도 북한군이 출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대대적 공세에 맞춰 북한군의 투입 범위도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북한군이 나타난 곳은 흑해 연안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 CNN은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이용해 북한군 기술자문들이 마리우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군복을 착용했지만 따로 숙소를 이용하는 등 러시아군과는 별개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리우폴은 3개월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러시아가 다시 함락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CNN은 북한군의 방문 목적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는 동부전선의 전황과 맞물려 북한의 170mm 자주포나 240mm 신형 방사포 부대와의 관련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동부의 주요 전선인 하르키우에서도 북한군이 목격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는 무선 감청을 통해 북한군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파병 규모가 1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북한군의 개입 확대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This contingent may grow to 100,000. 크루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의 경우 본격적인 전투 참여가 임박했습니다. They've been integrated into the Russian formations. I fully expect to see them engaged in combat soon. 나토의 장거리 미사일 타격 허용에 맞서 러시아가 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북한이 대규모 추가 파병을 감행할지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공격으로 장악한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의 약 40%를 러시아에 다시 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이나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소속인 이 소식통은 많아봐야 1,376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통제했지만 현재 그 영토는 더 작아졌고 적군이 반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통제하는 영토는 약 800제곱킬로미터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후 3개월여 동안 러시아가 쿠르스크에 약 5만 9천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최소한 60명 가까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또 레바논 곳곳도 공습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서 미사일이 날아와 폭발하자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아납니다. 목표물은 난민 캠프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었습니다. الشارع زي الناس قاعد ينقبس من الحباز فجاه لما بقولوا بدي نخبط الجامع كان ما صلاه الظهر طبعا ما لقيت غير الناس تشرد شردت زي هالناس اول ما خبطوا زي ما انت شايف والله ليش خبطوه كيف خبطوه ما حدش بيعرف يشوف كنا ماشيين في الشارع دلوقتي تدخل 이스라엘은 누세라이트를 비롯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자이툰과 남부 칸 유니스를 공습했고 남부 국경지대 라파에는 탱크 포격을 가했습니다. 어린이 6명을 비롯해 19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바논 곳곳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 바스타 지역의 8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공습을 받아 8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كل ما في الأمر الساعة 4 صباحا الناس نيام الأطفال النساء نيام هو استهدف المدنيين المزيد من القتل وليس نرجع نؤكد ونجزم ليس هناك أي شخصية عسكرية أو جهادية أو مقاومة في هذا المبنى. 레바논 동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린이 4명 등 8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며 헤즈볼라 근거지로 지목된 남부에도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60일간 교전 중지 등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거친 포성은 전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세계 각국 대표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9 폐막일을 맞아 기후재원 조성 목표 초안이 나왔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장단은 현지 시각 20일 연간 1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26조 원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2,500억 달러, 351조 원을 선진국의 공여 목표로 설정한 새로운 합의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의 부담 비중이 적다며 반발하고 반대로 선진국들은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동해 수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바다 생태계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에서 열대 어종이 발견되는가 하면 제주를 대표하던 난류성 방어가 동해안에서 훨씬 더 많이 잡히는 등 수산물 지도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 아야진 바닷속. 납작한 몸통의 물고기 한 마리가 너풀거리듯 천천히 움직입니다. 박쥐를 닮아 배피쉬로 불리는 열대성 어종 제비활치입니다. 제비활치가 동해안 최북단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이게 왜 있지? 분명히 필리핀에서 있어야 될 어종인데 이게 왜 있지? 그래서 동영상으로 담게 됐습니다.
인근 바닷속 인공 어초에서는 아열대성 어종인 귀상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서 주로 보이던 파랑돔과 혹돔도 강원 동해안에서 잇따라 목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이 남쪽 바다 어종의 북상을 가속화하는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지난 55년간 지구 표층 수온은 평균 0.5도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동해는 1.82도나 올랐습니다. 가파른 수온 상승 때문에 수산업 지도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를 대표하던 난류성 어종 방어는 지난해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10,000톤을 넘어서며 제주의 7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동해안의 상징이던 오징어는 수온 상승으로 어장이 북상하면서 어획량이 20년 전과 비교해 무려 95%나 줄었습니다. 수온 상승은 동해안에서 명태, 도루묵 등 한해성 어종이 감소 및 방어, 정갱이 등 난류성 어종이 증가에 영향을 주며 빠르게 변화하는 바다 환경에 대응할 수산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5월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피해자들은 피부, 괴사 등 심각한 부상을 겪었는데요. 방사선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피폭 위험을 피할 수가 없고 또 피폭 이후에도 스스로 피폭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이나 고글을 이용해 방사선 피폭 여부를 미리 알고 대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설량 방사선에 피폭된 피해자의 손입니다. 손가락이 불에 탄 것처럼 새까맣고 살갗이 다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방사선에 피폭되면 세포가 손상돼 신경계와 심혈관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사선이 눈에 보이지 않아 피폭 위험을 미리 알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폰이나 고글로 방사선 방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 방사선 검출에 대한 정확도를 높였고 증강현실로 구현해 고글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개발한 앱을 연 뒤 작업 공간을 카메라로 비춰보면 방사선 물질의 위치와 세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고글로 보면 방사선이 강한 곳은 붉은색, 약한 곳은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작업자와 방사성 물질과의 거리를 알려줘 피폭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베이 메터는 저희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주변에 이제 방사선 오염을 측정을 하는 이제 방사선 안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방사선 안전 사고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단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외국산 방사선 검출기는 한 대에 수억 원이 넘는 고가인데다가 통제구역 안에서 통신 신호 처리가 불안정해 정확한 방사선 검출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술은 방사선 검출기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서로 무선으로 연결돼 차폐 공간 안에서도 방사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도 약 100배 낮춰 국산 방사선 검출기의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에 혹은 우리 공장의 주차장에 라도는 얼마나 있는지, 방사선은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면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생산 현장이나 병원, 원자력 발전소, 연구시설 등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려면 줄을 당겨 묻기 위해 사람이 꼭 필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 없이 자동으로 접안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아덴만 파병을 마치고 돌아온 최영함 입항 환영 행사를 눈물바다로 만든 헛줄 사고. 부두와 배를 연결한 헛줄이 끊어지며 장병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월에는 부산에서 배에 헛줄을 걷어내던 1.5톤 트럭이 작업자와 함께 바다로 딸려 들어가 1명이 숨졌습니다. 선박을 항구에 대려면 작업자가 직접 줄을 당겨 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최소 5명이 배에 타야 합니다. 배가 클수록 장력이 세져 합성 섬유로 만든 홑줄이 끊어지거나 철로 된 와이어가 마모돼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배를 항구에 자동으로 고정하는 자동 계류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배가 항구에 다가오면 진공 흡착 패드가 튀어나와 고정하고 유압기구로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한 기당 200kN의 힘으로 당겨 접안시킬 수 있어 6,000톤급 한바다호라면 3기가 필요합니다. 크기가 더 큰 컨테이너선은 기계의 숫자를 늘리면 됩니다. 기존 수작업에 의한 선박 와이어링 작업은 불필요한 인원을 선박에 승선시켜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동 계류 시스템은 자유로운 선박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 기술이며 처음부터 사업화를 목표로 시작한 이번 연구는 내년 한바다호를 통해 최종 성능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요즘 소아과 등 병의원을 가면 감기 증상 환자가 줄을 잇습니다. 특히 기침이 심하게 나는 백일해 환자가 계속 늘어나 걱정인데요.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 유행 우려에 대책반을 가동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 백일해. 추석 연휴 뒤에 시작된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환자는 2,103명으로 전주보다 18명 더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잠시 발생이 주춤하다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달 초엔 갓난아이가 백일해로 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균으로 감염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역시 5월 이후 계속 유행 중입니다. 백일해 등의 확산 그리고 겨울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자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우선 백일해 대응으로 임신부와 호흡기 감염병 고위험군 그리고 고위험군 가족의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아기가 항체를 갖고 태어나도록 향후 국가 필수 접종에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비용 보전을 받으실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일해 환자는 5살부터 19살까지 학생 인구가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일해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모두 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되는 만큼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서 쉬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법이 있습니다.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차량 화재 초기 진화는 물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굴착기를 들이받은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화재를 본 시민이 차에서 내려 간이 소화기를 꺼내 접근합니다. 소화기를 뿌려 진화에 안간힘을 쓰지만 다소 역부족. 곧이어 도착한 소방관들이 불을 완전히 끕니다.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하고 진화에 나선 제보자는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를 차량용 소화기로 착각하고 있었다며 방송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는 차량 화재에 큰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청에서 차량용 겸용 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YTN 뉴스를 통해 홍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17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큰 피해 없이 초기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차량용 소화기 덕분이었습니다. 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한 해군 부사관 가족이 소화기를 들고 초기 진화에 나선 겁니다. 잠깐 주차하고 있는데 어떤 차에서 이렇게 불길이 솟더라고요. 저희 차에 소화기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제 뿌리는데 이제 아들하고 딸이 이제 편의점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소화기 갖고 오고 연평균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3,000건 이상, 최근 3년간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이유인데 스프레이형 간이 소화기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차량용 겸용 소화기는 이렇게 표시가 차량용 겸용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승용차, 이제 5인용 승용차에는 이렇게 0.7kg가 쓰여있는 1단위의 소화기를 비치하셔야 되고요.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특히 뒷좌석이나 트렁크보다 운전석에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나오면서 겨울철 김장을 서두르는 분들 많은데요. 절인 배추와 양념을 미리 구매한 뒤에 김치를 담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김장이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악지형이라서 겨울이 조금 빨리 찾아오는 전라북도 임실. 치즈 테마파크 앞으로 김치의 날인 22일부터 김장 버무리기 좌판이 펼쳐졌습니다. 절인 배추와 양념을 사전에 주문한 뒤에 현장을 방문해서 버무리기만 하는 김장 체험입니다. 김천에서 여기까지 왔고요. 네. 김장이 재미있어요. 아, 처음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주로 가족 단위 체험객이 많은데 300팀가량이 이렇게 사흘간 현장 체험을 통해서 겨울 김장을 준비합니다. 작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제가 이번에 올해는 처음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재밌어요. 애들도 좋아하고. 현장 체험뿐 아니라 80톤이 넘는 절인 배추와 김장 양념 30톤가량이 택배 주문 등을 통해서 판매됐습니다. 한마디로 완판. 속이 꽉 차고 단맛이 나는 우수한 배추와 네. 엄선한 임실 고춧가루를 각종 채소에 넣어서 정성껏 만든 맛있는 양념 덕분에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갓 버무린 김치와 갓 삶은 수육을 현장에서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김장 체험의 재미. 전주에서는 문화축제라는 이름의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역시 절인 배추와 양념을 미리 주문한 체험객들이 현장에서 김장을 하거나 택배로 받은 뒤에 집에서 김치를 버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뒤집어 갖고 이렇게. 이름만 보고 그러지. 싶구나. 이렇게 해야지. 할머니 봐봐. 이걸 이렇게 들어가지고. 김장 체험 배추와 양념 재료는 전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만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요즘 가을인지 겨울인지 헷갈릴 정도로 온도와 날씨가 오락가락 널뛰기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김장 절정기로 예상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 JDC 러브인 제주의 올해 고향 방문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2세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최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만에 고향 베트남을 찾은 딘티 흐엉 씨. 언제나 그리운 고향이지만 바쁜 일상에 아이들이 커갈수록 점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던 만큼 더 간절했던 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제주살이가 더 편안하기는 하지만 고향이 주는 편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오랜만에 고향 안 가고 도와주고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올해 JDC 러브인 제주 다문화 고향 방문 사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상하반기에 걸쳐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9가정의 고향 방문에 따른 경비가 지원됐습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아직도 무시 못할 이유로 꼽히는 만큼 다문화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늘고는 있지만 이분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찾지 못하는 가정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고향 방문 사업은 단순한 경비 지원 이상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다른 다문화 가정에도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단이 동행하면서 친정 부모들에게도 딸이 제주에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KCTV와 JDC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 2세들은 물론 제주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2세대들이 자라서 소위 말씀드리면 지방 외교관 역할, 소위 가구의 역할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제주도하고 우리 JDC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제주에서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결혼 이주 여성뿐 아니라 그 자녀들, 또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사회 전체로 사회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JDC 러브인 제주는 앞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고향 방문 사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전체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베트남 하이퐁에서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네, 빈 페트병을 반납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물론 엄격한 배출 분리 제도를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요. 플라스틱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슈퍼마켓에 온 사람들이 빈 플라스틱 병을 무인 공병 회수기에 넣습니다. 자동화 기계가 병을 인식하자 일정 금액의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그 금액만큼 할인을 받거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제도입니다. 독일은 이런 빈병 보조금 제도를 통해 쓰레기 재활용률을 지난 2002년 56%에서 약 18년 만에 67%까지 끌어올렸는데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Das Pfandflaschensystem ist ganz gut, weil wir das halt dadurch unseren täglichen Müllverbrauch so ein bisschen mindern können und wir gleichzeitig die Plastiksachen nicht nur einmal benutzen, sondern auch einfach mehrmals benutzen können.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독일. 지난 2022년부터는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해 일반 시민들도 장바구니와 종이 가방을 사용하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Wir versuchen zum Beispiel immer Gemüse, die nicht eingepackt sind, zu kaufen. Das ist manchmal auch schwierig. Also, da kann man hier kaufen, zum Beispiel bei Alnatura. Das ist dann. 플라스틱만이 아닙니다. 독일은 모든 폐기물 처리와 분리배출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음식물과 종이, 플라스틱, 유리를 철저히 분리배출하고 위반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00유로, 우리 돈 약 7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Dieses Pfandsystem soll ja zum Ziel haben, dass man Müll vermeidet und Flaschen recycelt und wieder in den Markt bringt. Und das ist auf jeden Fall eine sehr, sehr positive Sache. 이처럼 선도적인 플라스틱 배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환경 전문가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There are still technical issues that need to be solved, and so this means only a certain part of what's returned is actually recycled. The rest is still causing problems. So we need to further develop the system.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생태계에 누적돼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전에 없는 노력과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월드 김겨울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이 짜릿한 역전승으로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허벅지 부상을 털고 돌아온 메가가 경기 막판 눈부신 활약으로 풀세트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정관장이 세트스코어 1대2로 끌려가던 4세트 막판 24대24 듀스에서 메가가 빠른 오픈 공격을 성공하며 정관장이 다시 앞서 나갑니다. 곧이어 실바의 공격을 받아낸 뒤 다시 메가가 결정적인 득점을 올리며 승부를 5세트로 끌고 갑니다. 한 번 흥이 오른 메가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5세트 초반 연이은 오픈 공격으로 득점을 올리며 점수차를 벌려나갔습니다. 결국 23득점을 올린 메가의 활약을 앞세워 정관장은 풀세트 접전 끝에 GS칼텍스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는 팀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인데 우리가 무너지면 여기서 더 연패를 끊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하면서 그래도 그럼에도 해야 된다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더니 조금 풀렸던 것 같아요. 남자부 경기에서는 우리카드가 선두 현대캐피탈을 3대 0으로 완파하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외국인 선수 아희가 발목 부상으로 빠졌지만 토종 날개 이강원과 김지한이 25점을 합작하며 값진 승점 3점을 쌓았습니다. 현대캐피탈의 외국인 공격수 레오는 2세트 12대 11에서 후위 공격을 성공하며 개인 통산 후위 공격 1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토트넘 훈련 합류를 앞두고 고별 경기를 치른 양민혁의 결승골에 힘입어 강원이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인 K리그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원은 강릉에서 열린 K리그 최종전에서 전반 35분에 터진 양민혁의 결승골로 포항을 1대 0으로 꺾었습니다. 승점 64점을 기록한 강원은 구단 창단 이후 가장 높은 리그 2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강원도가 올 시즌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프로축구단 강원FC 김병지 대표이사와 재계약했습니다. 김진태 강원FC 구단주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지 대표와의 재계약에 공식 합의했고 윤정환 감독 재계약 등 정권을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는 올해 구단 역대 K리그 최고 순위와 최다 승점, 최다승, 최다 득점 등을 기록했으며 평균 관중 9,028명으로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춥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3도로 예년 기온을 4도나 웃돌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 사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오늘 서울 등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5도, 대구는 4.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13도, 대전과 대구가 14도, 광주가 15도, 부산은 17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요. 주 중반에는 서울 등 내륙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